이니셜인의 벤시는 이제 마틴 맥도나라는 이름 때문에 가장 기대하게 됩니다. 이 마틴 맥도나라는 사람의 재능은 굉장히 희귀하고 개성이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제 영화로 봐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사실은 뭐 영화관 출신도 아니고요. 또 정규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베이스는 이제 연극 쪽이기도 했었고, 이니셜인의 벤시라는 여러분이 보신 영화도 원래는 연극이었습니다. 본인이 썼었던 극본가로서 쓰게 됐고요. 그것을 이제 다시 영화화해서 만든 작품인데, 연극을 영화화한 작품들이 이게 베이스가 연극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틴 맥도나의 작품들을 보면 영화들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희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코미디와 비극을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고요. 또 그리고 마틴 맥도나 영화들을 보면 이야기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런 걸로 스토리를 만들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인간의 관계나 소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들이 정말 한 트럭이 넘을 텐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다루는 영화, 이런 감정을 다루는 영화들 아마 거의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전작이었던 쓰리 빌보드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킬러들의 도시 같은 작품들도 마찬가지인데, 마틴 맥도나의 세계를 자세히 이 자리에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마틴 맥도나의 세계 속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삶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위기를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맥도나 영화에서 이제 그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린다면, 킬러들의 도시 같은 그런 대표작을 보시면 거기가 원제가 이제 브리주에서지 않습니까? 원제가. 그 벨기에 도시인 브리주라는 그 아름다운 도시가 영화 속에서는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연옥처럼 묘사가 되죠. 구원이 없는 연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보셨던 쓰리 빌보드 같은 작품을 보시면 그 작품에서는 이제 에빙이라는 도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에빙은 가상의 도시이면서 뜻이 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렇게 퇴락해가는, 영원히 고여있는 것 같은 그런 도시의 이미지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니셜인이라는 이 섬도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있고, 이 섬과 본토와의 관계나 이 섬 자체가 영화 속에서 가지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니셜이란 말은 이제 이 마틴 맥도나가 만든 말이고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인데, 이니셜인은 그러니까 이 원래 아일랜드에 원래 있는 말이죠. 영어가 아니라. 그 아일랜드의 그 게일어에 따르면 이 말은 아일랜드 섬이라는 뜻이래요. 이니셜인이.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 원래 뜻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어떤 느낌인지를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너무 암시적이기도 하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렇죠,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해피엔딩이야? 얼마 언해피엔딩이야? 뭐 이후에도 계속 싸우는 거야? 아니면 화해한 거야? 등등등까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다 보셨으니까 도미닉은 자살한 거야? 실족사한 거야? 등등까지. 사실은 영화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검은 옷을 입고 어슬렁거리시는 매코믹 부인은 대체 뭐야? 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 해설이 언제나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얘기는 이 영화에 대해서 마틴 맥도나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관객이면서 평론가인 제가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영화에 대한 수많은 받아들이는 어떤 사랑하거나 혹은 해석하거나 하는 감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에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정도의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언제나 그렇듯이 결정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아일랜드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단박에 눈치챕니다.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쉽다기보다는 영화가 품고 있는 어떤 복층적인 이야기 속에서 일단 저류에 깔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쉬운 영화에 대한 받아들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이 두 남자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정의 단절과 그로 인한 어떤 싸움의 기이한 그 양태가 사실은 아일랜드 역사에 대한 은유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 생각엔 실제로 마틴 맥도나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얘기는 대부분의 지휘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미괄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안 중요한 얘기를 앞쪽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보통 후반부에 나오기도 하고, 또 말을 빌드업을 하다 보면 중요한 얘기는 빌드업해서 마지막 순간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깜짝쇼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토요일이고 오늘은 뭐 대중교통도 문제 없으실 텐데 가급적이면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5분 전에 가신 분들이 오늘 얘기 별거 없었다 이러면 다 무효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제 나름의 생각을 덧붙인 아일랜드에 관한 어떤 이 영화가 은유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슨 그리스나 이집트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조차도 지금 뭐 찬란한 어떤 문화 전통을 갖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관광도 많이 하고 이런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가 계속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뭐 그리스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 나라가 없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아일랜드라는 나라 도 사실은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1000년은 조금 안 되는데요. 한 뭐 800년, 700년 이 정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 사이에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어디에 귀속이 되어 있었는가? 뭐 당연히 또 바로 옆에 있는 더 큰 섬인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 있는 영국한테 지배를 받았죠. 지배를 800년 이상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영국과 완전히 구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가 19세기 어떤 전 유럽을 휩쓸게 되는 민족주의 시대가 되고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도 민족주의적인 어떤 열망 같은 것이 싹트게 됩니다. 이 영화의 무대는 이 영화의 시간적인 배경은 1923년 4월 1일 날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1923년 4월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게 될 아일랜드 내전이라는 것이 1922년부터 1923년도까지 1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는 시점 비슷한 시점에 실제로 아일랜드 내전이 끝나게 되죠. 이렇게 1923년으로 시기를 잡고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본토에서 계속 포성이 들려오느니 누가 누구를 처형한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그 얘기는 즉슨 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두 사람 사이의 얘기가 이 본국에서 펼쳐지는 내전 얘기랑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감독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 1919년쯤 되면 그 앞에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말씀드린다면 영국하고 아일랜드 사이에서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영국은 뭐 본인들이 원래 수백 년간 지배해오던 땅을 잃기 싫으니까 탄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게릴라전으로 맞섭니다. 그래서 영국이 견디다 못해서 수많은 뭐 요인들이 암살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말하자면 영국이 이제 타협책을 내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하고 싸우던 아일랜드 측 정부와 함께 협약을 맺게 되죠.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에 따라서 지금도 여러분이 아일랜드를 가보시면 북쪽은 영국 땅이죠. 북아일랜드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전체에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남쪽은 아일랜드라는 독립국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을 나누자. 왜냐하면 북쪽은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이미 충분히 영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영국은 주장했던 것이죠. 이 북아일랜드 분쟁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쨌건 그 조약에서 그런 것이 통과가 되고요. 맞서 싸우던 아일랜드 정부를 지향하는 쪽에서도 그것을 타협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영국 내정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되 뭐 예를 들어서 외교라든지 군사 이런 것은 영국이 계속 갖도록 하는 말하자면 영국의 일부이지만 자치를 충분히 보장받는 그런 형태로 반쯤 독립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919년, 1920년 독립전쟁 이후의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전쟁의 결과로 얻어내게 된 반 정도의 독립이라는 상황을 아일랜드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독립을 얻어내게 돼서 함께 싸웠던 동지들의 일부분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싸우게 되면 완벽한 독립을 얻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타협안으로 영국 밑에 들어가서 아무리 내정은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권한을 주면서 초의 독립을 성취하지 못하는가라고 항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어제까지 친구 전우로서 이렇게 함께 영국에 맞서서 싸우던 온건파와 만약 강경파가 있다고 친다면 그 온건파가 위주로 해서 이제 아일랜드 자유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한 20년쯤 지나면 실제로 아일랜드가 완벽하게 독립하게 됩니다. 그 전의 이야기인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온건파는 이제 자유국 정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고 강경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IRA라는 겁니다. 아일랜드 공화군이라고 보통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되죠. 이 양쪽이 대립을 해서 영국은 떠나간 그 아일랜드 자유국에서 양측이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일랜드 내전이고 이 영화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원래 절친의 친구 사이이고 너무너무 상대방을 위하고 항상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콜름이 파울린인가요? 뭐죠? 갑자기 이름이? 맞나요? 파울린 맞나요? 파울린 맞죠? 네, 갑자기 이상하네. 무슨 그 100mg 들어가 있는 타우린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그 파울린에게 일방적으로 단교를 선언하죠. 그러니까 파울린 입장에서는 왜 이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나중에 참지 못하고 보복을 해서 이 둘의 이 극한적인 대립이 끝까지 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속에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은 실제로 이 아일랜드 내전의 비극을 요약해서 이 우정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직전까지는 한 마음 한 뜻이었던 우정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 두 사람이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는 과정. 왜 대체 그래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에서 왜 1922년이 아니고 23년도를 시간적인 배경으로 삼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22년도라면 이제 내전이 터진 시기, 초기였을 것이고 23년이라면 마무리된 시기이지 않습니까? 초기였다면 싸우게 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독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두 가지 방법론적인 치열하게 서로가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게 되거든요. 그럼 애초에 두 양쪽에서 왜 싸웠는지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희미해지고 상대 측에 대한 어떤 증오가 불타오르게 되죠. 실제로 자유국 정부들은 이 IRA를 이 내전을 이끌었던 그런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무슨 처형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보복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갑자기 많이 처형을 하기 때문에 일손이 모자라서 경관이 본토로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IRA도 이 자유국 정부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면전으로 하는데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 쪽에서 자유국 쪽을 지원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또 갖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게 상황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영국을 괴롭혔던 방식으로 게릴라전으로 맞서서 요인 암살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끝까지 가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이 영화 속의 상황처럼 지금 종전 한 달 전인 상황이거든요. 5월 달에 끝나게 되니까. 그 상황이 되게 되면 1년간 끌게 되면서 아일랜드 사람들 자체가 이 끝나지 않는 내전 상황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제는 누가 누구를 죽이든 신경도 안 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동지들이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계속되는 그런 지긋지긋함인 거죠. 이 영화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우정의 단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이유 없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파울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절교를 했을 때 이 영화의 주인공이면서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던 콜룸이라는 사람이 파울린이 특별히 나빠서 절교를 한 것이 아니라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내전의 상황하고 고스란히 은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밀고 넘어가면 이 영화의 얘기를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영국은 누군가 하면 영국은 영화에 등장하는 패더 경관일 것처럼 보여요. 그럼 패더 경관의 아들인 도미닉은 누군가? 그러면 신음하는 아일랜드 민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학대와 성적인 학대와 아니면 물리적인 학대 속에서 이렇게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될 두 주인공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도미닉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무런 어떤 개입을 하고 있지 않죠. 이런 상황에 대한 한탄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처음에 했던 이유는 저는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한 10가지 정도 있다면 그 중에서 이 얘기, 지금까지 드렸던 얘기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아일랜드 내전을 그냥 두 남자의 우정의 단절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게 그 영화가 깊이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철학자 이름을 거론하고 역사적인 사론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은유의 형태로 표현하면 그 이야기가 깊다, 복층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견해로 이 영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영화를 굉장히 다양하고도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 영화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이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삶의 위기에서 인간은 과연 삶의 위기를 맞이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삶에서는 이제 살다 보면 관성도 있고 습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 관계도 있고 해서 어느 지점까지 살아온 대로 어떤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은 과연 근본적으로 고쳐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화두가 이 영화 속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콜룸이 처음 스스로에게 물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콜룸 못지않게 이 질문을 영화 속의 주요 인물들은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요 인물들은 전부 다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고요. 영화에서 처음 신부랑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이 콜룸의 상황을 보면 영화에서는 이제 좌절감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자막을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걸 동네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글쎄 당신의 우울증 증세는 요즘 어때요? 라고 신부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일단 처음에 촉발이 되게 된 것은 콜룸이라는 사람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우울증과 이 이야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화 속에서 그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심상한 그냥 평상시에 하는 얘기처럼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두 사람이 견해가 맞부딪히는 그런 대화 장면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견디다 못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 파울린이 술집에 술 먹고 찾아가서 실제로 평상시에도 술버릇이 안 좋은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거칠게 따져묻는 장면에서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삶에 대한 태도가 부딪힌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일단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은 다정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삶이라는 게 뭐 별거야? 라는 태도를 이 파울린은 갖고 있고 그 상황에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는 상황에서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좋은 사람들과 같이 수다를 떨면서 살면 그것이 충분히 좋은 세상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다정함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콜룸이라는 사람은 매섭게 쏘아붙이면서 그래서 50년 전에 17세기에 다정했던 사람 한 명이라도 이름을 대봐 라고 말을 하면서 모차르트 얘기를 한참 하게 되고 그렇지만 예술은 영원해서 수백 년 전에 모차르트의 음악을 우리는 지금도 즐기게 되고 이름을 알게 되지 라고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이 첨예하게 맞붙는 장면이 있죠. 이런 첨예한 맞부딪힘은 사실은 이 영화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좋아하셨던 영화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 속에서의 두 가지 부딪히는 인생관에서 이 파울린의 인생관은 그 키오이 콴이 연기했던 웨이먼드라는 그 영화 속에 남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하는 얘기랑 거의 사실상 같은 인생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상의 수다이고 장난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타인에 대한 한 가지 유일한 태도는 다정함이다라는 것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영화의 바로 파울린이라는 것이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다시 갖고 온다면 그러면 콜룸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굴까? 조브 투파키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본인이 가져야 될 기술이 있고 예술이 있고 결국 남겨야 될 업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 영화에 등장하는 빌런에 해당하는 조브 투파키라는 인물은 그런 전능한 힘을 가져서 모든 것을 거기에 자기의 시간을 전력으로 쓴 결과 맞부딪히게 되는 것이 허무인 인물로 영화 속에 묘사가 되어 있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콜룸이라는 인물은 영화 속에서 추측컨대 한 60대 후반쯤 되는 인물이겠죠. 일단 뭐 브랜던 글리슨이 연기를 하고 있고 브랜던 글리슨이 70 거의 다 된 그런 배우이기도 하죠. 이 두 사람의 우정은 기본적으로 나이 차이가 한 20살 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봉착하고 있는 삶의 위기는 개인적인 차이도 있지만 연령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콜룸은 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어떤 광기 어린 행동을 하는 것이고 왜 그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다정하게 지냈던 상대방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단교의 선언을 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 생각은 이 사람은 삶이 얼마 안 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할 때 갑자기 자기 삶을 허무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이 인간관계를 묘사할 때 영화는 굉장히 독특한데 영화 속에서 부부가 한 명도 없어요. 가족만 등장하는데 가족들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만 영화 속에서 존재하죠. 특히 근데 중요 인물들 중에서 가족이 아예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콜룸입니다. 그러니까 콜룸은 가족도 없고 나이도 이른이 다 되어가는 처지이고요. 추측컨대 집안을 이렇게 꾸미는 것만 봐도 이 파울린하고 다르죠. 파울린은 집 보면 사실상 완전히 농부의 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술가라서 보면은 갖가지 어떤 무슨 심지어는 일본에서 온 무슨 예술품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어느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하게 도지고 있고 자기는 작곡가이면서 연주가인데
자기가 죽고 나면 대체 자기를 누가 기억해 줄까? 내가 파울린과 함께 술집에 오후 2시마다 가서 술을 먹고 있지만 이것이 대체 남으면 무엇이 남는다는 말인가? 라는 근원적인 어떤 절망감에 이 남자가 시달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주인공의 초반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앞으로 한 12년 정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남은 1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깝고 이것을 수다로만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거를 나를 위해서, 나라기보다는 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쓰고 싶은 거죠. 그것은 바로 작곡이죠. 그래서 작곡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뭐 밥도둑인 게장을 안 먹는 것처럼 시간도둑인 이 다정함의 화신인 파울린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파울린을 끊어내는 것은 싫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좋아서 끊어내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 파울린이라는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고 다정함의 화신이고 파울린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이 주인공인 콜룸에게 유일하게 그 의미 있는 관계는 개와의 관계인데 역시 또 뒤에 등장하는 또 다른 대사를 인용하게 되면 개를 좋아하는 것은 개가 다정하기 때문이에요. 콜린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과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렇게 세월이 수십 년 흘렀는데 이대로 가면 그냥 그러다 끝날 것 같은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를 단절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쇼킹한 단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단지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화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친절한 그런 일반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생략하고 있고 영화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영화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자가 그런 것을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가셔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손가락을 하필이면 자른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예를 들면 네가 한 번만 더 말을 걸면 내가 이 마을을 떠나버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한 번만 더 하면 뭐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는 상대방을 해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해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들으면 너의 지루함이고 너의 쓸모없음이고 너의 보잘것없음인데 그것을 위협하는 나의 방식이 왜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자르겠다라는 것이냐는 거죠. 이 남자가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했을 때 자르는 부위가 손가락이라는 것도 당연히 절묘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손가락은 영화 속에서 침묵의 도구입니다. 경고의 도구예요. 영화에서 보면 절대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제발 입 좀 다물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그런 것은 이제 당연한 제스처에 대한 감독의 디렉션이 있었을 것이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 검지를 이용해서 말을 하지 말라라는 제스처를 쓰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쓰는 그런 제스처죠. 그러니까 이 왼손 검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제발 조용히 해, 침묵해줘라는 요구의 손가락이죠. 영화에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영화에서 첫 번째로 잘라낸 손가락은 바로 그 손가락입니다. 왼손 검지를 잘라냈으니까요. 그리고 또 손가락이라는 것은 영화에서 이 남자한테 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곡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같은 거, 그 다음 밴조 같은 것을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남자한테 그 손가락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이죠. 왜냐하면 제발 말 좀 하지 마. 나는 더 이상 너랑 너와의 관계를 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핵심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기 위해서인데 손가락을 자르면 바로 그렇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작곡과 연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역설적인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그런 자해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서로를 믿는지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네가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손가락을 자를게 라고 상대한테 말하는 순간 상대방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아니면 네가 무슨 손가락을 자르든 말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화가 난다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손가락을 자르는 걸 별로 개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콜룸이 파울린한테 얘기를 하면서 손가락을 자를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마음속의 믿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 말을 안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과의 우정을 쌓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손가락을 자르는 것을 분명히 진심으로 원치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파울릭이군요. 감사합니다. 계속 틀렸네요. 파울린이 아니고 파울릭. 어쩐지 그 타우린 때문에 제가 파울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의 심리는 굉장히 묘하게 뒤틀려 있고 콜룸은 가해자처럼 보이고 심리적인, 그 다음에 파울릭은 피해자처럼 보이는데
영화의 상황들은 굉장히 묘하죠.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에는 이 남자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콜룸이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직한 판단이 사실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 처음에 손가락을 자르는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자를 거야 라고 상대를 위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손가락을 자르기에 충분한 행동을 상대방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손가락을 안 자릅니다. 그 행동이 뭐였냐면 술집에 왔을 때 거칠게 찾아와서 자기를 굉장히 공박을 하면서 경관욕도 하고 이러면서 모차르트 얘기하고 등등등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사전에 경고를 주었던 그 서슬퍼런 그 조건의 제시의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그 얘기 나서 다음날 아침에 손가락을 잘라서 던졌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을 해놓고 그렇게나 직설적인 어조로 자기를 공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집에서 공박했을 때는 손가락을 안 자르고 그냥 허허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술이 깨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죠. 자기의 친구인 콜룸이 자기 보고 손가락 자르지 말라고 그랬고 거기다가 술 취해서 자기가 난동을 부린 것 같으니까 미안하니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과를 하거든요. 사과를 하니까 사과를 말할 때는 네가 계율을 깼다라고 생각해서 그 상황을 못 참고 이제 손가락을 잘라서 상대한테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술집에서 이 규칙을 어기고 말을 했을 때는 손가락을 콜룸이 안 자르다가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를 했을 때 뒤에 갔을 때는 더 이상 못 견딘다고 해서 왼손 검지를 잘라서 던졌는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에는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이걸 표면적인 이유로 보면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말했을 때 술집에서 상대방이 공박했을 때 술집에서 공박하는 그는 지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건 영화에서 주인공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콜룸이. 야, 네가 이대로만 가면 여태까지 가장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당당해서 좋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얘기를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도미닉이 나중에 찾아가서 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당당해서 좋다는데요? 라고 다시 말을 해서 부추기는 장면까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루해서 내 인생을 잡아먹는 그가 더 이상 지루하지 않고 당당하고 멋진 모습 혹은 나를 공박하는 어떤 그런 카운터파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를 보았을 때는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고 넘어갔을 수 있죠. 그러다가 사과를 하는 그의 모습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이게 내가 그토록 영화에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경계했었던 내 시간을 가져가는 바로 그 다정함의 모습이고 옛날 바로 그 파우릭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우릭을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줘야겠다 해서 손가락을 잘라서 던졌을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일 거고요.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콜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별볼일 없는 예술가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작곡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여태까지도 작곡을 많이 했겠죠. 연주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자기가 여태까지 쓴 곡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자기 삶에 대해서 허물을 느끼고 있으니까 의미를 남기고 싶죠. 이 남자가 못 견디는 건 의미 없음이니까. 그러니까 의미는 작곡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쳐내고 이제 작곡에 전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언하고 나서 바로 손가락을 안 자르거든요. 한동안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작곡을 했겠죠. 작곡을 했는데 제 곡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서 손가락을 자르겠다라는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건 손가락은 누가 봐도 작곡이나 연주에서 핵심인데 그것을 잘라내게 되면 자기가 작곡이나 연주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예술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핑계거리가 생기죠. 내가 훌륭한 곡을 작곡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랑 싸우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네가 자르도록 했고 나는 잘랐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남자는 의미 없음이라는 걸 못 견디기 때문에 손가락을 잘라서 차라리 작곡 못해서 내가 그런다고 핑계를 대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죠.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술집에서 매섭게 공박해서 손가락을 자르지 않았던 그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자기의 친구인 콜룸이 작곡을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하찮게 이야기합니다. 파우릭이 거기에 대해서 네가 예술을 하고 무슨 작곡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베토벤인지 심지어 베토벤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나는 이름도 모르고 나는 우리 어머니의 다정함을 기억할래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하고 있고 상대방의 의미를 두고 있는 예술을 깔아뭉개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사과를 할 때 같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당신이 하는 그 작곡이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그 진척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친구로서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인즉슨 나와의 관계를 끊어낼 정도로 작곡하고 있는 당신의 그 작곡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에서는 자기 예술이 별거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죠. 콜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과로 왔을 때 상대방의 말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자기한테 어떻게 옛 친구로서 작곡이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되면 들려주거나 사람들이 알 텐데 그것이 훌륭한 작품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을 자릅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를 때는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자를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번엔 남자가 당당하게 옵니다. 당당하게 오는 이유는 도미닉의 말을 듣고 자기가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야. 아, 이렇게 나가면 콜룸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찾아가서 당당하게 따지고 들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기존의 파우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파우릭이 말끝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지금 걔하고 밖에 나가서 춤을 추고 있던데, 밖에서 보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곡을 끝냈느냐라고 묻고 상대방이 곡을 끝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곡을 이니셰린의 벤시라는 곡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제목까지 말을 해주면서 두 사람 대화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콜룸의 두 번째 단지를 하기 직전의 상황은 드디어 이 단교로 확보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 일생일대의 곡인 이니셰린의 벤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이 영화에선 창작하는 과정이 영화에서 묘사가 되지 않아요. 작곡을 하느라고 막 골모를 막 창작의 고통을 쏟는 장면이나, 혹은 이니셰린의 벤시를 다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멋지게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혼자서 흥얼흥얼 골리는 곡이 아마도 이니셰린의 벤시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소리는 아무도 못 듣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니셰린의 벤시를 필승의 역작으로 지금 막 끝냈는데 그것이 별 볼일 없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곡을 만들었소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줄 것 같은 시오반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가장 그나마 천행 관계를 제외하면 다정한 사이인 개를 안고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자기 입장에서는 한 손가락을 잘라낸 것만으로 자기 예술에서의 핑계를 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손가락 하나를 잘라도 충분히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고 작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완성한 다음에서야 자기 나머지 손가락을 전부 다 잘라서 4개를 한꺼번에 던지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는 연주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단지는 사실은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의 상황에 대한 역작용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우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파우릭이 콜룸이라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의미 없음이라면 파우릭은 뭘 못 견딜까? 이 사람은 이유 없음을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조심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콜룸이 결심한 것에 따라서 관계에서 그냥 펀치를 당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장난을 친 건지 4월 1일에서, 아니면 실제로 나를 싫어하는 건지, 싫다면 나의 어떤 면이 싫은지를 이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사람은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지적이고도 이런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콜룸하고 관계를 잘 지내면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존감을 달랬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너는 지적으로도 박약하고 굉장히 지루한 인간이다라고 쳐내는 순간 자기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죠. 그래서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동네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미닉하고의 우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도미닉보다는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죠. 영화에서 그 술집 장면에서 상대를 다그칠 때 내가 이니셰린에서 뭘 제일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알아요? 라고 서슬퍼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경관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뚱뚱한 연주자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경관하고 콜룸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활용점정해야 되는 세 번째는 나왔는데 세 번째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상대가 자기를 쳐내는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죠. 이 이야기는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하는데 이 유럽 문명권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욥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저는 콜룸이 아니라 이 파우릭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 이야기를 보면 반전을 바꿔낸 욥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영화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뺏기는 사람이 이 파우릭입니다. 파우릭은 자기 어쨌건 여동생도 본토로 떠나가게 되죠. 그토록 사랑하는 당나귀 제니를 잃게 되죠. 유일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콜룸을 잃게 되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아끼게 되는데 자기가 왜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영화의 각본을 쓰게 된 마틴 맥도나는 그 욥이 저항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바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콜룸과 이 파우릭의 관계는 구약 성서의 욥기에 등장하는 신과 주인 욥의 관계를 뒤집어서 표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이니셜인의 벤시입니다. 이니셜인이 뭔지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벤시를 얘기해야 되는데, 벤시를 얘기하기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화에서는 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준다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영화에서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인물로 대표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영화에 등장하는 그 오라이어던이라는 그 부인이에요. 가게 부인이에요. 이 오라이어던이라는 부인은 뉴스를 원하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뉴스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소식을 단절하려고 하고 뉴스를 잘 전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패더 경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초반에 확실한 뉴스 두 건은 전부 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 첫 번째는 물에 빠져 죽은 29살짜리 남자의 이야기이고, 자살해서 죽은. 두 번째 사람은 내연의 자기 애인을 칼로 찔러서 살해한 남자의 얘기였습니다. 이 영화는 두 개의 죽음이라는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죽음이 예언되기 이미 이전에 영화의 초반부에 패더가 전해주는 마을의 끔찍한 살인사건 혹은 자살사건으로 이미 두 개의 사건이 선행되어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패더의 아들은 도미닉이고요. 이 영화의 끝에 가게 되면 실제로 물에서 죽은 사람이 보이는데, 도미닉은 아마 제 입장에서는 자살한 걸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도미닉의 죽음은 이미 패더가 신나서 나는 관심 없지만, 나는 별로 마음이 아프지도 않지만 이런 즐거운 뉴스가 있다는 식으로 떠벌렸던 그런 두 죽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내연녀에 관한 그 자기 애인을 죽였던 그런 이야기는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초반에 도미닉이 등장하는 타이밍일 텐데, 도미닉이 처음 영화에서 등장해서 이제 파우릭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자기가 신기한 막대기를 주었다고 하죠. 끝에 이렇게 갈고리가 달린 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상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 갈고리를 이용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건져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초반과 후반이 굉장히 아이러닉하게 이 경관의 부자간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전해줘야 될 수많은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들은 다 대부분 다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데, 오로지 죽음에 관한 뉴스는 영화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나 심지어는 거짓말로 과장되어서까지 전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음대생의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그런 거짓말이나, 아니면 본토로 가기 위해서 처형을 해야 된다는 뭐 이야기나, 아니면 패더가 초반에 말했던 그 두 가지 끔찍한 변사 사건에 관한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겠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죽음에 관한 전달 이야기는 당연히 벤시가 말을 하고 있는 예언이겠죠. 벤시라는 것은 이제 아일랜드의 민속적인 어떤 부분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게 될 때 그것을 일종의 예언의 형태로 알려주면서 우는 그런 요정, 여자 이런 것을 벤시라고 한다고 그래요. 영화에서 보면 아예 그냥 벤시가 누구인지를 딱 의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커믹 부인이 되게 되는데, 이 맥커맥 부인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뭐 이름도 약간 그렇기도 하지만 맥베스 이야기 같은 걸 떠올리게 되고요.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아일랜드 내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화적인 톤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이 이니셜이라는 섬을 위해서 하강하면서 마치 어떤 무슨 초월적인 존재가 보는 것처럼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작했다가 두 사람이 마지막에 끝나게 되면 이 카메라가 상승하면서 다시 전체를 조망하면서 끝나요. 그리고 또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동네 바보로 등장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말하자면 어릿광대 같은 존재죠. 알고 보면 그 어릿광대나 동네 바보 같은 존재가 그 공동체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 혹은 가장 순수한 희생양이었다라는 테마도 굉장히 신화적이죠. 그리고 예언의 의미로 사실은 이렇게 현실적인 영화에서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누가 봐도 마녀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의 말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 이야기에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그 포장들을 영화 속에 집어넣은 건 굉장히 신화적인 토대를 영화 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셰익스피어극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쨌건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예언을 한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건데, 예언의 내용은 두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예언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가? 파우릭한테 했습니다. 파우릭한테 얘기를 했는데, 파우릭한테 얘기를 한 것은 애초에 벤시가 원래 나타나서 내가 울거나 예언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면 그 가족의 누가 혹은 본인이 죽게 되는 그런 예언을 하는 존재가 벤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공유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저 사람이 오니까 자기한테 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건 가족 중에 누군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돌담에도 숨고 막 이러죠. 그렇지만 찾아내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두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번 달이 가기 전에 라고 말을 하고 아예 콕 찍어서 너하고 너의 여동생인 시오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께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하죠.
예언에서 말을 했던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라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그 영화의 어떤 벤시라는 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맥락을 보게 되면 그 예언이나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영화에서 파우릭이죠. 그리고 파우릭한테는 가족은 한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파우릭과 여동생이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처럼 보입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면 파우릭이나 이 두 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죽은 존재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도미닉이고 하나는 당나귀인 제니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데 도미닉이라는 인물이 죽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닉은 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리적으로 얻어맞기도 하고 성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것이 영화에서 암시가 되어 있죠. 도미닉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비누예요. 비누를 싫어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성적인 학대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파우릭이 두 번에 걸쳐서 폭로를 하는데 경관의 악행을 처음 폭로할 때는 물리적인 폭로만 하죠. 물리적인 폭행에 대해서만. 그래서 얻어맞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취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아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있다. 성학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그 서슬퍼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이 굉장히 영화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이 도미닉이라는 인물은 동네에서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도미닉을 영화에서 제대로 상대해주게 되는 사람이 이제 바로 파우릭이죠. 파우릭이 상대해주는 이유는 콜룸으로부터 자기가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우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이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파우릭이 도미닉한테 하는 행동이 콜룸이 파우릭한테 하는 행동하고 정확하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에 들여오게 하죠.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묵게 합니다. 묵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우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미닉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우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울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여기가 무슨 프랑스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둘이 대화가 굉장히 엉뚱하게 꼬여가면서 아유 차라리 당나귀를 드리는 게 낫지 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지금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간단히 해보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우울증 환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미닉이 파우릭한테. 근데 파우릭이 영화의 초반에 자기한테 대해서 이렇게 단교를 선언했을 때 당신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죠. 콜룸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에 대해서 그냥 입 닫고 밥이나 먹어 라고 말을 했어요. 침묵하고 말하지 말고 떠들지 마 라고 파우릭이 말을 하게 되는데 콜룸이 파우릭한테 요구했던 것도 바로 그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무슨 프랑스예요? 라고 반발을 해서 도미닉이 말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라는 곳은 여기가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콜룸한테 파우릭이 대화를 했을 때 상대방인 콜룸이 자기의 이론의 근거로서 얘기했던 것은 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인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모차르트, 베토벤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였던 맥락의 논리가 성립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한 가지 있는데 그렇게 말을 막 열변을 토하는 도미닉이 정곡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니 세상에 이 마을에서 가장 그 지적인 면에서 박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정작 그거보다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파우릭이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무슨 곡? 그러니까 정곡이라고 다시 알려주게 되죠. 근데 이 관계는 콜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콜룸은 영화 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대를 가르치듯이 17세기에 모차르트가 있는데 그러면서 막 한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상대한테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였지만. 그게 시오반입니다. 시오반이 뭐라고 전곡을 찔러서 말을 하냐면 18세기 사람이지 17세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가 틀린 사람을 지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오반이 콜룸의 허점을 그런 지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닉이 파우릭의 지적인 허점을 지적한 부분하고 명확하게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영화에서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정반대로 변주되고 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질 텐데 이 영화의 제목이 이제 이니셜인의 벤시고 극 중에서 이니셜인의 벤시가 뭐야 하면 영화 속에서 이 콜룸이 작곡한 노래가 이니셜인의 벤시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뭐 벤시면 요즘 세상에도 벤시가 있어요? 라고 이 파우릭이 말을 하니까 요즘 세상에 벤시는 좀 다르지 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벤시들이 막 그 앞에서 울면서 죽음을 예언했다고 한다면 요즘 벤시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서 죽어가는 것의 모습을 즐기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네가 만약에 장례식 같은 게 열리게 되고 내가 이 곡을 연주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죠. 영화 속에서 싸우게 되는 두 사람은 결국 둘 다 상대방의 죽음을 상상합니다. 미래에서의.
예를 들어서 불을 지르러 갈 때 난 네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파우릭은 말을 하고, 얘는 노래를 작곡하면서 이 노래를 너의 장례식에서 내가 연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매커맥 부인이 하는 행동들 같은 것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매커맥 부인은 영화 속에서 그냥 묵묵히 지켜보기도 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벤시가 그러는 것처럼 와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파우릭한테 예언을 했던 순간에는 두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예언은 그 두 사람이 죽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영화에서 죽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닉하고 제니가 죽었습니다. 제니는 뭐 당나귀인데, 당나귀는 이 영어 문화권에서 동키라고 말을 하면 바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어 반복입니다. 제니가 죽고 그 다음에 도미닉이 죽은 건 그냥 바보 둘이 죽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동키와 도미닉이 굉장히 영화 속에서 제니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두 사람은 항상 서로 이렇게 겹쳐져서 주인공인 이 파우릭 입장에서 집에 들일까 말까를 고민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내쫓을 때 차라리 당나귀를 들이는 게 낫지라고 해서 쫓아내고 파우릭을 들이게 되는데, 그걸 동생이 굉장히 질색팔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도미닉과 제니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마을의 두 바보가 죽은 것이고, 어떻게 생각한다면 동어 반복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저의 의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벤시가 예언했던 두 명의 죽음이 과연 제니와 도미닉일까? 라는 거죠. 일단 도미닉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물의 죽음까지 포함해서 둘이라고 말을 했을까? 라는 거죠. 그럼 누가 죽었을까? 저는 시오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화에서 시오반이라는 인물은 영화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동생에 해당하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또 캐리 컨던이 워낙 연기를 잘하기도 했는데요. 시오반은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중에 가장 우울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혼자 침대에서 혼자서 울기도 하고, 지적으로도 굉장히 각성하고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아무런 마음 둘 데가 없고, 오빠한테 뭔가 마음을 이렇게 터놓으려고 하지만 제대로 얘기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본토에서 도서관 자리가 나니까 그것을 받아서 마침내 떠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유일하게 이 지긋지긋한 이니셜이라는 세계 자체를 떠나는 데 성공한, 혹은 자기 삶을 바꾸는 데 성공한 유일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저한테는 이 얘기가 어떻게 보이냐면 시오반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오반이 왜 죽었을까라는 건데, 그건 이제 물론 은유적인 표현일 텐데, 영화에서 이니셜인의 벤시가 어떻게 하는지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마녀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언가처럼 보이기도 하는 매커맥 부인이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은 처음엔 나와서 예언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면 더 이상 예언을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거나 손짓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 마녀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거나 손짓을 하거나 지켜보는 타이밍이 영화에서 여러 번이 있었죠. 특히 지켜보는 타이밍은 모두 3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호숫가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룸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요즘 벤시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예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묵묵히 서서 멀리서 보면서 죽어가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최초로 즐기는 장면은 호숫가 멀리 있을 때입니다. 물가 멀리 있을 텐데, 이게 호숫가인지 아니면 건너편 본토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호숫가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러니까 물 건너편에 있는 것은 당연히 본토처럼 보이기도 하고, 본토에 있는 그가 그녀를 향해서 손짓을 해서 이렇게 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죽음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 순간에 도미닉이 와서 두 사람이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관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쨌건 이 마녀가 물가에서 묵묵히 바라본 두 사람은 누구냐면 당연히 도미닉, 또 한 명은 시오반이죠. 도미닉은 영화에서 죽었고요. 죽은 것은 아마도 추측컨대 자기 인생에서 아버지로부터 그런 무진 학대를 받다가 마침내 우정이나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이 남매를 통해서. 근데 우정도 깨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잖아요. 다정하지 않으니까. 사랑도 고백했다가 실망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도미닉이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죽은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자살을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호숫가 건너편에서 마녀인 매커맥 부인이 보았던 것은 그 둘이죠. 그렇게 본다면 시오반의 위치가 과연 어떨 것인가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오반이 이제 마침내 배를 타고 떠나게 될 때 오빠가 하염없이 손을 흔듭니다. 역시 물을 사이에 두고 멀어지는 배와 그를 향해서 오빠인 파우릭이 손을 흔들게 되는데, 그 장면이 기시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녀가 호수에 있었던 이 시오반에게 했던 장면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둘이 그러고 있을 때 더 먼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마녀가 있거든요.
마녀는 누군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을 요즘 마녀들은 보고 즐긴다는 거 아니에요? 벤시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두 번째 장면에서 이 둘을 바라보고 있는 마녀의 시각도 굉장히 묘하겠죠. 그렇다면 이 영화의 엔딩 장면에서의 시각도 굉장히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죽은 두 사람이 누굴까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는 도미닉일 수 있고 하나는 시오반일 수 있다고도 말을 했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언했던 그 두 사람이 과연 둘일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달이 끝나기 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두 사람이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인 콜룸과 그리고 파우릭으로까지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그녀가 보면서 죽음을 즐기고 있는 것은 해안가 위에 의자에 앉아있고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끝내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이견을 드러내고 헤어지는 것을 묵묵히 쳐다보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자는 그 순간 부르는 노래가 바로 휘바람 작은 소리로 부르는 게 이니셜인의 벤시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정답 무슨 뭐 맞추는 것처럼 예언에서 된 두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묘사된 이니셜인이 어떻게 은유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니셜인은 결국은 이 속에서는 고쳐서 살 수 없는 세상 자체인 것처럼 영화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단교를 선언하고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관계를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 끝에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곳을 떠나기도 하죠. 근데 이곳을 떠나는 게 성공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본토가 죽음의 땅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물론 아일랜드 내전 때문에 본토에서 전쟁이 있다는 것이 계속 있게 되고 처형이나 이런 이미지들도 있지만 본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영화에서 모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경관이 있습니다. 이 경관이 본토에 가는 이유는 본토에 처형하러 가죠. 죽음의 이미지랑 강렬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음대생입니다. 음대생이 본토에서 왔는데 이 파우릭 입장에서는 질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실은 쫓아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만 본토에 네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죽어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울부짖으면서 자기 엄마도 똑같이 그 트럭에 깔려서 카트에 깔려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오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더군다나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마틴 맥도나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본토는 죽음의 땅을 상기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지막에 편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묘해 보여요. 그 편지 뉘앙스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내왔는데 자기 여동생이 하는 말은 자기 오빠 보고 거기를 떠나서 이곳으로 와라 라고 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니셜인에서 수많은 뭐 악의와 무슨 쓸쓸함과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과 다 말한 다음에 그곳은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곳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니셜인에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콜룸이라면 이니셜인의 시간이 영원히 변화하지 않을 것처럼 너무 느려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시오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는 마치 사지에서 온 편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답장을 할 때 제니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여서 제니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제니는 이미 죽었기 때문인 건데요. 어쨌건 그 편지를 주고받는 관계는 마지막 순간에 영화에서 상대방의 집에 불을 지름으로써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악화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 그 상황하고 이렇게 교차가 되도록 영화에서는 편집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나누는 상황도 굉장히 묘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평론가로서 어떤 이야기를 소위 해석을 하거나 감상을 하거나 어떤 견해를 피력하거나 했을 때 저는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이 마틴 맥도나가 고스란히 애초에 그대로다 이건 몰랐지 하고 적어놓은 해답지를 본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틴 맥도나는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 영화를 본 사람이 10,000명이면 10,000가지의 그 영화에 관한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에서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다만 서로 다른 수많은 영화를 받아들이는 이야기들 속에서 경쟁 관계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더 멋있게 보여지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평론가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2차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워낙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은유적이기도 하고 생략적이고 암시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이야기는 굉장히 과격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초반부에 콜룸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것을 허용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영화에 사실은 바에 가서 2시에 가서 바에서 술 마시러 갑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2번 합니다. 첫날. 처음에 가서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안에 있는 남자가 쳐다도 안 보고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 있죠. 그 상황에서 갔는데 가서 바의 주인이나 등등등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의 진위를 알려보려면 가서 한번 다시 직접 이야기를 해봐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럴까?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갑니다. 파우릭이. 갔는데 집이 문이 열려있고 들어가 보게 되니까 실내를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파우릭의 시점쇼트로 그 장면이 보이게 되죠. 근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게 실내에 어떤 물건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인형을 보여주는데 그 인형이 마치 목매단 것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여주죠. 그 상황에서 침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2층으로 들어가는데 역시 시점 쇼트를 사용해서 파우릭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영화가 암시를 하는데 파우릭이 정확히 뭘 보이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리버트 샷이 영화에 없어요. 대신 문을 열 때 그걸 놀라서 쳐다보는 개가 있죠. 개가 침대에 대신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셈이고 그 이후에 그 남자가 뭔가 결정적인 것을 보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그게 뭔지는 안 나오죠. 근데 그 순간 실내에는 이 콜룸이 틀고 간 레코드판이 돌고 있죠. 그 레코드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 하면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네 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본다면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면 콜룸은 목을 매서 자살한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영화에서 경관이 자기가 처형하러 가는데 도와주러 가는데 교수형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목 매달아서 죽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부분들까지 있죠.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되면 그 장면이 굉장히 뭉클하고 은유적으로도 보이지만 내 개를 돌봐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을 하니까 언제든지요 라는 대화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콜룸이 떠나간 자리에서 침대에 남겨져 있는 건 개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그 순간에 콜룸이 죽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개를 이 남자가 돌본 것으로 보이죠. 그 상황에서 죽은 콜룸 입장에서 자기 개를 자기 사후에 돌봐준 게 너무 고맙겠죠. 그런 어떤 상상 혹은 환상 속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견해를 밀고 나가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견해를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시오반 쪽을 아까처럼 생각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견해를 밀고 나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얘기를 그냥 완전히 은유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삶의 갱생의 문제에 있어서 콜룸과 파우릭의 관계가 파우릭은 끊어낼 수 없는 자기 삶에서 어떤 중독처럼 보이죠. 대표적으로 매일 2시에 나가서 술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닐까요? 근데 자기가 살면서 시간을 아무리 확보하려고 상대를 끊어내려고 해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어떤 과정을 두 사람으로 이야기를 한 은유처럼 보이기도 하죠. 물론 저도 이 견해를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또 다른 이 이야기들이 배태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영화에 이것은 이거야. 다르게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네가 잘못 본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견해 자체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에 실제로 가려져 있었던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실제로 지금 뭐 아카데미 바로 직전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의 주요 배우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4명이 다 연기상 부문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콜린 페럴은 뭐 이 시대에 가장 과소평가된 배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니셜인에서는 최소한 40년은 사신 분 같잖아요. 완전히 시골뜨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랜던 글리슨도 연기를 원래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제너럴이라는 영화는 혹시 존 보어맨의 제너럴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브랜던 글리슨이 얼마나 훌륭한 배우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베리 키오건이나 캐리 컨던이나 등등 나머지 배우들의 연기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관계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은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와 그 속에서 느끼는 굉장히 미묘한 이런 이상한 감정과 더군다나 그것을 이렇게 복층적으로 다뤄내는 솜씨와 이런 부분에서 마틴 맥도나는 뛰어난 감독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 중에 한 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고요. 어찌됐건 제가 지금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즐겼던 그리고 깊이 생각하시게 되었던 이 영화와 함께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넓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 얘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